발표해 주신 그 우리 토요사와님 회장님, 그다음에 박도영 교수님, 정성호 교수님 자리하셨고요. 토론하신 분들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이번에 후원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환경에서 주로 일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안전도 많이 하시는 박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연구실의 박정재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일본 우리 통역도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종합안전 이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각각의 그 연구 영역이 있는데 그 연구 그 그룹을 통할하는 또 영역장 두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대단히 높으신 위치 같습니다. 정하석 님입니다. 그다음에 제 옆에 맞은 안전학회 대표로요. 국제부회장인 우리 부경대학교 이창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그 네 분의 토론을 모신 이유는 연구부서에 그러니까 정부 출연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번과 같이 AI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최강석 박사님하고 또 박정재 실장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산업체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규제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박상희 대표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창준 교수님은 또 학교에 또 계시기 때문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최강석 박사님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코멘트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그 자료를 먼저 받아갖고요.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자료하고 듣는 거하고 좀 틀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빈말이 아니고 이 AI라든지 이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보다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안전 영역장을 하면서요, 이제 그 AI라든지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근데 그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는 이게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다들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응용을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저희 유일하게 이제 저 연구소에서는요, 이제 그 네거티브 댁이나 이제 그 임팩트라 그래갖고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아까 그 박달재 회장님도 안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리스크라고 하는 재해가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탄생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이 잘 올라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유일하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신기술 안전 연구 그룹이라고 하는 걸 갖다 2, 3년 전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연구소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실적은 없지만 이 AI라든지 모든 건 무조건 이거는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는 기능 안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신기술 안전이라고 하는 걸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상지가 없습니다. 거의 뭐 없으니까 저희 연구소가 지금 거의 선두를 해갖고 그런 지침을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의견을 이상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그런 안전 지침이라든지 뭐 신기술에 대한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제 발표 5분에 대해서 혹시 한 분이라도 뭐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박두영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약간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고 그래갖고요. 어떻게 우리 좌장이 한번 보셔갖고 나중에 한번 실장님이 저한테 많은 내용을 주셨는데요. 좀 줄여서 5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주셨는데 1분은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웬만하면 일본은 저희 건설업 한국이랑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CCTV랑 로봇이랑 무인 드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 그다음에 BIM 이런 건 저희 한국에서도 열심히 잘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더해서 이제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 현실까지,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거기까지도 일본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이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산업안전 쪽에는 데이터가 스몰 데이터입니다. 스몰 데이터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려면은 거기 가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산업재해가 커지면은 재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도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활용을 하는데 AI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에는 그냥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재를 당해서 이제 다시 재활을 하는 건데, 산재가 나지 않게끔 저희 공단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연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는 정말 해외, 특히 유럽에서 이 AI 관련된 이제 법률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고용노동부나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법률 저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적 규제도 필요하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상희 대표님. 네, 지금 토론자 중에서 제가 어찌 보면 민간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보급을 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여러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디지털라이즈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아까 박두용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격차가 굉장히 납니다.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 있는 기초 데이터들이 상당히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핸들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은 거의 생산하고 품질 데이터들은 AI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안전보건 데이터는 거의 이런 밑작업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라는 어떤 그 대명제를 달성하기에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이 과연 이걸 투자할 건가? 아까 그 일본의 야수오상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전에는 안전하고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트레이드오프였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같이 갈 수 있다. 굉장히 감동의 내용인데, 실제로 그러면 기업은 안전보건 데이터에 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투자할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타부처에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예측에 관련된 R&D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챗 GPT나 이런 것들은 오픈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생성형 같은 것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재되어 있는 그 기업의 데이터를 과연 기업이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위험성 평가, 자율기반 안전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예를 들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 수십 장의 위험성 평가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AI 기반으로 하고 싶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 같은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AI 모델까지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결국 그러면 기업은 투자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중처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결과 중심, 그리고 중간에 노력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부스팅 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안전보건 시장에 있어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실은 기업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산업과 달리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토론회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준 교수님. 예, 지난 한 30년간
뭐 사고 예방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화학 사고 데이터 분석하는 과제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고 유형을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 한 8대 2 정도 인적 사고 대 이제 설비 사고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2대 8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규정 자체도 봤는데 국내 규정 항목이 가장 디테일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저희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사고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현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적절한 지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AI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파악이 될 때 이제 그러한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AI가 실제 안전에 적용되는 예가 있을까 분석해 보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많고요. 뭐 산사태를 예측한다든지 뭐 풍수해를 예측한다든지 하지만은 아니면은 뭐 인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일반 행정적인 쪽에도 이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공학적인 분야에는 아직 안전과 관련해서 공학적인 분야에는 아직 모범 사례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전 쪽 관련해 갖고 AI 모델을 적용해서 그 저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려면은 사실은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뭐 실시간 데이터도 있을 거고 센서로부터 불러 들어오는, 그다음에 문서나 뭐 사고 기록과부터 오는 이제 데이터도 있을 텐데, 그 분석을 하려고 해도 각자 이제 데이터 수집 기간이나 아니면 사업장마다 분류 체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매한 분류가 존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성 교수님 발표하셨는데 저는 사실 데이터 어떻게 수집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절한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근로자들께 무엇을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나 기록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안 들어가게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또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 센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뭐 웨어러블 센서라든지 그런 센서 개발도 저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뭐 데이터를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아마 데이터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로 인과관계를 이제 명확히 파악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된 AI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을 많이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또 오늘 얘기도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발표자 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제가 의견을 좀 다시 듣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그 토요사와 우리 회장님은 우리 저 청하섭 박사님 좀 일본의 이제 건설 안전에 주로 스마트 안전 AI 활용은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제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기업이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업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걸 개발하는 쪽에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러하려면 이제 결국 그 정보 데이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는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것이 대부분 기술적인 면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이 아직 뭐 제도화됐다든지 또는 그 개인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현황이 어떤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speak in Japanese. まず一つは企業として AI を進めるというのは 先ほど言ったように生産性を上げるという 생산성을 걸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그거를 높이니까 安全に 예. 생산성 플러스 그 안전이 되기를 그걸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上げていくと企業が評判も良くなるし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生存していく 사스테이너블한 기업이 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い 예, うことで 그거에서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면은 그거에 대해 또 이제 그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니까. 特に大企業日本でいう 특히 スーパーゼネコンと言われるところは 아주 큰 회사를 타겟으로 한답니다. 積極に AI に投資してい 예, ます。 아주 큰 건설 기업을 놓고 많이 그 정부들이 얘기를 한다고 そん 합니다. なんでよろしいです 예, か。 그 정도가 하나고 첫 번째고요. 国としては先ほど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中で申し上げたように、 아까 그 발표에서 나온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그 100억 엔이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그거를 도입을 하면 그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돈을. 매년 100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그러면 적지만 아마 그 기업에서도 그런 걸로 좋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네. 생각할까요? 오케이. 혹시 보완설 예. 최강섭 보완설 아니 괜찮습니다. 또 워낙 아까 우리 최강섭 영역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냥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제시한 거로 대신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지금 AI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보다는 AI가 오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AI가 새로운 위험을 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갖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혹시 보완해 주실 말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두영 우리 교수님께 제가 여러 분의 의견을 또 제가 또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 기반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규제 위주의 그 우리가 법 체계가 돼 있고 우리 왔다가 이제는 성능 기반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뭐 자율안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또 이게 보면 새로운 일이 또 이게 중첩법이 좀 생기면서 새로운 일이 더 불필요한 일까지 지금 성능 기반이면은 그러니까 고위험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지금 거기까지는 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뭐 우리 공단에도 계시고 하시고 또 정책도 관여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만약에 직접 장관을 하신다든지 이러시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은 뭐 크게 말씀 안 해주시는데 주로 얘기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좋겠다 정도만까지 말씀하셔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그거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규제가 완화되냐 강화되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규제는 뭐 규제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안전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화된다는 것이 양이 많아지느냐 질적으로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안전에 대한 소셜 프레셔 때문에 정부가 따라가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을 규제를 때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정부는 그걸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데 강화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되는 방식이 두 가지 때문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전 규제의 그 명령 통제형, 이렇게 사전 기술형 규제로서 규제하는 것이 한계 상황에 왔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뭐 업종이나 그 생산 방식이나 화학 물질이나 또는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핸들링할 수가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과거에는 굉장히 좀 심플했는데 A라는 방식을 취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이제 좀 많이 세틀다운이 됐고, 이제 그 요소가 워낙 멀티플하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요소를 줄여서 어느 그 스테이크 홀더스, 그러니까 어느 협력사나 또는 원청이나 또는 어느 서플라이어나 이 부분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그 공정이나 그 업종이나 그 사업장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뭐 원청이나 또는 그 권한이나 이 책임을 가진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중도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사회의 압력이 거의 폭발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게 된, 그래서 정부가 지금 뒷감당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자면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는 거에 수단이 위험성 평가고, 그 위험이 일정 부분 초과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법에 어떻게 써 있든가에 상관없이 결과를 중대재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제 과한이 아니라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아마 그 약간의 그 방식의 변경이 있겠지만 추세는 일정 부분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강화하겠다 안 강화하겠다, 누가 이걸 의지로서 이렇게 하겠다와 상관없이 결국 기업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굉장히 무서워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진짜 기업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법무법인과 막 상의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그 디펜스할 시스템을 갖췄지만, 최근에 제가 만나본 기업의 경영자들이 겁내하는 것은 그걸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고 나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진짜 안 나야겠다.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디펜스하기 곤란한 사고는 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대기업 중심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그 흐름에 맞춰서 뭐 AI가 됐던 아니면 뭐 안전관리자가 됐던 보건관리자가 됐던 또는 사업장의 생산 방식이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상당 부분 그 좀 취약한 안전보건 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에서는 AI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추가시킨다면 그 안전보건 분야에서 AI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AI 가지고 고민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지금 싱가포르와 대만과 쭉 아시아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고민은 뭐냐면 AI로 인한 부작용을 안전보건기관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도 지금 노동부에서 최근에 아젠다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로 인한 사고 사망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따로 뭐 안전보건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AI는 AI대로 발전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각자 분야에서 고민하듯이, SNS가 나오면 SNS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 고민하듯이, 아마 AI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AI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고, 그 AI는 우리가 필요하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야든, 안전이든 뭐든. 그래서 마인셋이 중요하다고 아까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토요사와 그 야스오 선생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정책을 써서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AI가 들어옴으로써 안전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단이나 노동부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가 고민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그거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와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고민할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벌써 스마트 팩토리의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연간 한 20번 정도가 벌써 로봇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일본에도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거에 대한 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게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 시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다. 그거는 그런데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예, 그 이전에 어떤 마인드셋과 어떤 폴리시로 가는 것을 이해할 때 AI가 비로소 활용될 것이다 제대로. 그다음에 AI가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안전보건의 숙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창준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또한 이제 세 번째 우리 정승원 교수님께 저희들이 이번 우리 포럼이 또 우리 피플이 또 오늘 국제 행사가 대부분 사고 산업재해 예방 쪽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든지 또는 부상하신 분들이 그분이 다시 재활할 수 있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하고 공동 주최하게 됐고 또 거기서 추천을 받은 우리 정승원 교수님 이제 해서 정말 우리 새로운 분야에 같이 알게 됐는데요. 일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재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꼭 AI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교육을 또 그쪽 프로그램에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혹시 꼭 뭐 AI가 아니더라도 우리 예방 쪽이 관련되는 내용이 이 보상 쪽에 이러한 것이 좀 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전에 대한 얘기 강조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색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산재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산재가 발생되었을 때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통합적인 방법으로 또 스마트하게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그 산업 현장에서 강조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저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산재가 발생되고 다시 재복귀가 됐는데 그분들이 산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경우도 사실 무시 못하고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건 이유가 뭘까?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된 근무 환경이 필요하고 또 다른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재 발생 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환경의 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 산재 발생 이후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육은 장애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 근로자들과 고용주가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의 진단 그리고 재예방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안전보건 쪽과 또 산재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쪽에서의 서비스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두 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두 분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AI 법도 만들어지고 지금 1, 2년 내로 그게 표준화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AI 기술은 이미 컴퓨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60년대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이미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에 어느 정도 정말 활성화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 뭐 우리 이창준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상향곡선 하향곡선 하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AI 기술이 많이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전보건에서 AI와 관련되는 문제를 짚은 것은 이번 저희 포럼이 아마 국내 최초 아닌가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나스타차 박사님, 이 금년
금년에 이제 EU의 AI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직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태동도 좀 안 한 상태인데 그 준비 과정이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마다 이제 법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의 법을 만든다고 아까 같이 리스크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제 법을 제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또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And indeed, it was a very, very long time in the making, the AI Act. I think that the genesis that we can speak of goes back to 2018, when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in her projects for and plans for the political agenda, she mentioned that we need to regulate AI. And there were various policy drafts, like the so-called white paper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apping the risks and mapping the territory. And then the European Commission first proposed a draft regulation on AI. It was in April 2021. And since then, the negotiations started, right? So it was a long dialogue, including the negotiat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There was a very strong lobby of the industry trying to water down the provisions. And of course, it was the whole narrative was about how far can we regulate the AI, not to deprive us, meaning Europe, from the innovativeness, right? So it was about both ensuring fundamental rights and safety and health, but also not stifling the AI in an unnecessary measure. And then I would say the text was going through massive amendments throughout the years and months of negotiations.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I, now that there was an important question: how do we accommodate this novel kind of technology that wasn't at all foreseen in the preliminary draft of the AI from 2021. So I would say that last year was focusing, among other things, on how to regulate the open source and generative AI. And negotiations were very hard. In December 2023, in last year, finally, the political agreement was reached, we can say. And now, since then, there is the process of finalizing, fine-tuning, revisions by translators, by lawyers that are still fine-tuning some of the provisions. And as I said, the last available version that we have, that everybody is now working on, is from 13th of March this year now. So I hope it highlights some of the tracks of that AI Act. 네, 감사합니다. 세바스찬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EU 법에 의해서 이 표준화하는 그러니까 코드라고 할 수 있나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이미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긴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앞으로 1년 내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구성 멤버들이 주로 소위 말해서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제도나 규정을 만들려면은 이해 당사자들의 설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조언이나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참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왜냐하면 작은 기술 기준 하나 만든다고 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아직 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잘 해결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question, and you've indeed highlighte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AI standardization. So, how do we manage to bring together and how to create consensus among a very, very broad spectrum of stakeholders? One part of the answer is time.
So we already started work in Europe preparing for European standards in a pre-committee in 2019, and since 2021 in the current committee JTC 21. So the discussions on how to use standardization to address certain challenges in AI, and for example, to implement AI safety and trustworthiness, this discussion already started in 2019. Nevertheless, we do have a challenge in creating consensus because the range of opinions and the range of interests is very, very broad. So, for example, we have a number of companies involved that are operating globally. And for them, business is much easier when European standards and European regulation do not diverge from the global situation. Conversely, we have got stakeholders that are very, very centered on Europe. So, for example, stakeholders who are involved with European consumer interests or European small business interests, or who are taking a fundamental rights perspective that is very specific to Europe. And it has taken a long time for those stakeholders to work constructively together. Now, there are two elements that are helpful here. The first element is that the AI Act creates a box, a political box that we operate in. So standardization does not and cannot change the political consensus. So, of course, there are people in JTC 21 who would like the AI Act to be more strict or less strict or different. But we have to keep those discussions out of JTC 21 because we do not have the mandate and the legitimacy to change this political box. Our role is to take the box set by the political stakeholders in the AI Act and fill it, and to fill in the details of how to achieve that box. The second element that is helpful in creating consensus is actually the time pressure. We know that most parts of the AI Act will take effect in June 2026, 2 years after publication that we expect for June 2024. And we must have standards before June 2026. Because otherwise, there is a fallback mechanism where the European Commission can set their own replacement for standards called common specifications in order to close the gap. And so this creates a lot of pressure on the stakeholders in JTC 21 to come to a consensus in the next 1.5 to 2 years. Because no one wants to see a situation where this fallback mechanism takes effect, because then anything can happen. So the argument that we can always make to the stakeholders with very strong opinions, yes, we respect your opinions, we respect the huge differences that you have in JTC 21, but it's in everyone's interest to reach consensus because this is the only way to get harmonized standards out in time to support the AI Act. 네, 아유, 저 정한섭 박사님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지금 어떤 분한테? 네, 그분 아니고 제가 일본 얘기를 좀 네네 말씀하시죠. 해드릴까요? 예, 예, 저 연구소 그 지침을 제가 만들 때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EN이 빠릅니다. 모든 게 EN이 상당히 규격 나오는 건 빠르고 지침 나오는 건 빠른데 EN에서도 독일하고 영국이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저 연구소에서는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걸 갖다 제정을 할 때 물론 베이스는 독일이라든지 영국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2, 3년 걸립니다. 반드시 논문을 써요. 그래 에비던스를 들어옵니다. 이게 그 유럽에서 그 기존 제가 말씀드리고 기존에 된 거를 갖다 그냥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문가 아니더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은 필터링 이쪽 일본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메이커상들이 할 수가 있는지 유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포함을 해갖고 그 EN에 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실험을 전부 다 합니다. 그걸 갖다 에비던스를 하고 논문을 놓고 에비던스를 갖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그 일본 것만 그걸 만듭니다. 그 만드는 게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그게 한 번 그렇게 2년에서 3년 정도 고생하고 만들면 그 다음번 건들은 하기가 편해져요. 다 하는 방법이 비슷하니까. 예.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논문, 에비던스 이런 거를 해야지만 중요하다. 예. 네. 저 두 분의 이제 독일에 계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합의된 어떤 그 소위 말 박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그 기준 안에 그걸 나머지는 이제 다 어그리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 좀 들고 부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뭐 발언하시거나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뭐 토론자 중에서도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작년에도 와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올해도 많이 됐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박두용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딱 두 가지 흐름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이라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그 약점은 뭐냐면 흐름을 잡아내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흐름을 한번 타려고 하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 필요해서 엄청난 회의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한국은 한번 결단 내갖고 흐름을 잡는 거는 뭐 진짜 한국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흐름이 한번 딱 잡히면은 그 안에 있는 각자의 그 역할이 다 충실해요. 자기가 그걸 만약에 그거에 대해 반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쫓아가요. 불만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도 거의 현장에서는 어렵지만 영세 기업이든 뭐든 거의 흉내는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내는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AI 포함해 갖고 그런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해져 갖고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내리면은 누구도 그거는 뭐 반대 안 하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정부건 민간이건 우리 연구소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이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뭐 우리 본부장님 혹시 뭐 말씀 없으십니까? 강민지 박사님, 김영석 대표 그럼 대표. 예.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5분 또 토론해 주시는 해주신 4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단보임 피플은 비영리 재단보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5년 동안에 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AI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는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 우리 안전보건에서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또 사업장의 목소리, 또 기술 개발하는 이 기업의 목소리를 좀 듣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가서는 그걸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줘서 모두 감사합니다.